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창원여고 박병준 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복지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주로 하게 될 내용이 그죠? 사회적 소수자, 두 번째가 이제 빈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의 이제 세 가지 유형, 그리고 뭐 복지에 대한 관점 변화와 같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사회적 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1 통합사회 시간 때 이미 다루었었던 그런 전적이 있는 내용이라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죠. 사회적 소수자는 소속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사회적 소수자인가? 정답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수적 규모가 적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가 항상 이렇게 수적으로 적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한 감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문화적인 어떤 뚜렷한 차이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말투, 어투,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눈에 띄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꼭 그 차이가 선천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권력의 열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리천장 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전제하에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진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불평등 정도가 높으면 그죠 유리천장 지수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죠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차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왔던 영상 저번에 1학년 때 우리 봤던 거긴 한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많은 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것들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 특징이죠. 내가 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 같은 것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LGBT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퀴어 축제를 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인종차별에 항거하기 위한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지금 블랙맨 흑인이다 이렇게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이 로잘랜드와 드보르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제시했었던 이 사회적 소수자 네 가지 특성 속에서 보통 수능 문항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한 차별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여성 근로자인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을국에서
A 민족, B 민족 돼 있는데 B 민족이 70%임에도 불구하고 A 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차별 대상이 B 민족이네요. 자, 근데 종교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는데 B 민족 경우 국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민족이면서 국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비민족이면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공통점은 정답이 3번. 그죠?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오답 선지들 보면 그죠? 사회적 소수자 수적 열세 아니었죠. 특히 두 번째 제시문 보면 비민족이 수가 더 많은데도 차별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남아공 이런 국가들도 그런 식이었죠. 2번 그죠?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죠?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4번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고정적이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일 수 있다. 언젠가는 소수자였던 사람이 언젠가는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고 A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인 사람이 B 커뮤니티에서는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죠. 마지막 5번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겁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되는 요인은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요인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빈곤 문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빈곤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아셔야 할 것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 두 빈곤은 공통적으로 객관적 빈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어쨌든 이 선을 미달하면 너는 빈곤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예요. 그 반대말도 있겠죠. 물론 주관적 빈곤도 있습니다. 이 주관적 빈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마다 기준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었죠. 단칸방에 살면서도 나는 빈곤하지 않다. 나는 이 정도로 살면 충족하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의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산 사람도 100평짜리 아파트를 보면서 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얘기 드릴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이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오답이 나오는 케이스 어느 거다? 상대적 빈곤을 주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 아니죠. 아니라는 점. 상대적 빈곤도 말을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 상대적이지 이런 생각해가지고 막 주관적 빈곤 이러고 있는데 오답입니다. 틀립니다. 자주 나오는 매력적인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개가 뭔지 볼게요. 절대적 빈곤입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한 자원이나 소득 같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자원 소득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 같은 거죠. 사람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하루에 밥을 어떻게 몇 끼 정도 먹어야 되고, 그죠? 위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전적으로 수치화를 시켰을 때 하루 몇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를 해서, 그죠? 수치화를 해서 최저 생계비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그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적 빈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타인보다 자원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상태를 상대적 빈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세우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의 수많은 이 사이 사람들의 수를 통해서 봤을 때 몇 번째 사람 정도가 된 사람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미달한 몇 퍼센트에 미달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방식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빈곤처럼 선은 정해져 있죠. 근데 선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서열화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대적 빈곤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5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A, B, C, D, E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버는 건 10, 15, 35, 50, 10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5명 사람이 있었을 때, 자, 이 A, B, C, D, E 중에서 중위 소득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 많이 버는 사람. 정 가운데 이 사람이지, 이 사람. 이 사람이 버는 소득이 중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평균 소득이랑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구해보면 답이 나오죠. 25 더하기 35는 60, 110, 210. 210 나누기 5는 얼마니? 42 이렇잖아요. 똑같나요? 일치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얘들이 똑같은 등차 수요를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가운데 값이 평균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사실이죠. 초등학생 모르나? 어쨌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위소득은 항상 평균 소득이 아니다. 어쨌든 그 35달러라는 것이 평균 중위소득이면 이것의 절반이면 어떻게 돼요? 17.5죠. 이 17.5에 미달하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 빈곤자가 A와 B가 되는 거죠. 혹은 그죠? C라는 사람이 35달러가 아니고 예를 들어 20달러를 24달러를 버는 사람이다. 24를 버는 사람이면 이것이 50%는 1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만 상대적 빈곤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주의하셔야 될 것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인데 상대적 빈곤은 주관적 기준이다? 아니다. 둘 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빈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선의 비율이 꼭 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이 100이고요. 빈곤선이 100이고 상대적 빈곤선이 200이라고 해서 했을 때 그죠? 절대적 빈곤자가 10만 명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 상대적 빈곤자는 그러면 이 비례식에 근거해 가지고 20만 명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이와 이 사이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람 수랑 여기에서 여기까지 속해 있는 사람의 수가
항상 똑같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뭐 두 배의 선이 두 배여도 그 사이에 사람이 숫자가 비례해서 똑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빈곤선의 비율은 빈곤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적 빈곤자 수와 상대적 빈곤자 수가 같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절대적 빈곤자의 수도 뭐 100만이고 상대적 빈곤자의 수도 100만이다 라고 했을 때요, 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15다 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고 이 절대적 빈곤선에는 해당 안 하지만 상대적 빈곤선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0명일 수도 있죠. 빈곤선은 달라도 빈곤자의 수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빈곤자의 수가 일치한다라고 해서 빈곤선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희박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끔씩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합친다 해서 전체 빈곤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중복 계산이 됩니다, 그죠? 상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그죠? 그 두 개를 단순히 더해버리면 절대적 빈곤 수치가 2번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절대적 빈곤은 저개발국에서만, 상대적 빈곤은 선진국에서만 나타난다. 아니죠, 그죠? 절대적 빈곤이 물론 저개발국에서 많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요. 그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저개발국에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빈곤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저개발국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수능 문제들로 종종 나오더라라는 거죠. 9번을 여기 왼쪽 걸 보면은 일단 그지, 여기가 중위소득이 50%니까 상대적 빈곤, 여기가 절대적 빈곤 맞나? 자, 그랬을 때 1번 그저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면 뭐예요? 그죠? 주관적 빈곤이죠. 근데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라고 아니라고. 그지? 2번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이 2번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해서 딱딱딱 줄 세워서 중위소득 산정하고 그거의 뭐 몇십 프로 이렇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최소한 몇 달러 정도는 필요해 라고 선을 그냥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절대적 빈곤 판단하는 기준선은 얘랑 다르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아니죠, 그죠? 매년 산정이 따로따로 됩니다. 4번 저개발국가에서 A가 선진국에서 B가 나타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었던 거죠. 틀렸죠? 5번도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요. 역시 일단은 일단 A가 하고 있는 삶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죠?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고 했으니까 절대적 빈곤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회 구성은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 빈곤이죠. A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절대적으로 빈곤해도 나는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박탈감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비가구이다. 아주 슬픈 얘기죠. 이게 맞다면은,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이 빈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지? 3번.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네, 거꾸로이죠. 그죠? 거꾸로다. 4번. B는 A와 달리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A와 달리가 아니죠. 그죠? 둘 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5번. 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A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죠? B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빈곤선이 높다면 물론 그죠? 상대적 빈곤자가 절대적 빈곤자보다 많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절대적 빈곤자에 속한 사람들이 최소한 모두 다 상대적 빈곤자인 거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마지막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복지에 대한 관점은 초기에는 시혜적인 차원이었다. 최소한의 도움이었던 거죠. 최소한으로 필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혜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선가가 도와주면은 사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의 어떤 대상은 한정적이었죠. 빈곤층에 한정돼 있고 제한적이고 사후 처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왜 가난해졌어? 라고 하면은 네가 일을 안 해서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현대적 복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적이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국민 생존권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그 예시가 어디? 바이마르, 그죠? 바이마르 같은 것들이죠, 그죠? 혹은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엘리자베스 구빈법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전 국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죠? 너 왜 가난해졌어? 이 사람 왜 가난해졌어? 했을 때 개인의 무능함을 들 수는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요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복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 변화를 아시게 되었다면 이제 사회복지제도 3유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이 복지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사회보험에서 얘기를 하는 부담 주체가요.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근로자 얘기를 좀 많이 하죠. 4대 보험 이런 것들 그죠?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의료보험, 뭐 기타 등등등. 요즘 뭐 5대 보험이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뭐 노인 장기 요양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라는 점, 그게 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수혜는 누가 받느냐? 이제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 4대 보험을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사 취직할 때 당신은 뭐 산재보험 들겠습니까? 뭐 당신은 뭐 4대 보험 드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들으라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상호부조 그죠? 죄송해요. 그죠? 상호부조의 원칙을 지닌다 라는 표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상호부조의 원칙. 왜? 일단 모두가 돈을 내잖아요. 모두가 가입을 해서 돈을 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사회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산업재해 같은 것들이 매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일어난 채로 퇴직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재해 같은 것들.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한테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낸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상호부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죠? 상호부조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부담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혜 정도에 따라서 부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오답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혜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보험금 같은 것들. 슬픈 얘기인 거죠. 그거 본질이 아니죠. 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혜 능력에 따른 부담이 아닙니다. 수혜 정도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부담이고, 수혜 정도는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맞춰서 똑같이 어떤 그 사람이 소득이나 능력에 무방하게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점.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그죠, 부담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죠, 이 부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생활력이 어려운 국민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 중 선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데,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한테 너 이거 가입하려면 돈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안 되고요. 특징,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이 붙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사후 처방적이다 라는 점.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없는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일부 부담 능력 있는 국민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은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산모 등등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약자, 소수자라는 표현보다는 약자, 사회적 약자, 어쨌든 그때 소수자라는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독특한 점, 그죠?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 서비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쿠폰, 바우처, 인력 서비스 이런 것들, 산모죠, 그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이 사람 임신 여부 확인을 하고 관련해서 이거 검사할 때 쓰세요 하면서 카드 같은 거 막 주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바우처죠. 실제로 돈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카드를 들고 가서 병원에 들고 와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죠? 그런 점들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13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